자, 우리 책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페이지 5 보시면, 5가 아니라 4네요, 4. 보시면, 거기 스터디 세션 13에서 13번에 보시면, 그 에코리 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고요. 위에 스터디 세션 12부터 있네요. 그 12번째부터 보시면, 그 에코리 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고요. 리딩 36번부터 37, 38, 39, 40, 41, 6개로 우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좀 애매모호한데, 크게 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오버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식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이라고 하면 또 보통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선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주식이 뭐냐 이걸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큰 꼭지로 두 번째가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주식 분석이죠? 이제 주식 분석. 주식 분석은 크게 보면 이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 아래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FA는 에코리 트레이딩이 아니라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것이고, 이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탑다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펀더멘털을 탑다운 기준으로 보면 경제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분석하고, 결국은 이 기업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할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인트린직 밸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린직 밸류라는 게 있고 이제 주가가 있죠. 주가는 이제 시장에서 트레이딩 되는 가격인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얘가 이제 더 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언더밸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 오버밸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페어밸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언더밸류 하면 우리 의사결정은 뭐냐면, 바이입니다, 바이.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더밸류 된 것들을 바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납니다. 어떤 수익이 나냐면 초과 수익이라는 게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금융자산, 특히 이제 주식이라는 걸 보고 있으니까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는 수익이 있어요. 위험 대비 수익, 적정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노멀 프로핏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죠. 그래서 그걸 앱노멀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더밸류 된 걸 사게 되면 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위험보다 더 높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초과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더밸류 돼 있냐, 안 돼 있냐라는 것도 또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또 다뤄볼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경제 분석은 경제학 수업이 따로 있고요. 이 산업, 기업,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인데, 이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건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아예 따로 과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산업 분석 일부 조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초를 레벨 1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주식이 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했으면 아까 언더밸류 돼 있다라고 하면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시장을 봐야 됩니다. 마켓.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주문 내야죠, 가서. 그죠? 주문도 어떻게 주문을 낼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초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어떻게 내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또 크게 또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인덱스가 또 뭔지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이 가격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텐데, 그런 얘기까지 쭉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2, 13 있는데, 저는 뭐 13번부터 나가는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3번부터 거꾸로 1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시장부터 배우고 뭐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뭐 뒤에서부터 해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 뭐 한 6개 정도 토픽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 리딩 41, 그쵸? 41. 리딩 41이 equity valuation인데, 여기가 뭐 시험에 좀 제일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게 그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equity는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한 10%, 뭐 11%, 뭐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레벨 1 시험이 오전에 120, 오후에 120, 240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24문제, 26문제, 뭐 이 정도 시험에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니까 뭐 아주 적은 비중은 아닌데요. 적은 비중은 아닌데. 근데 에코티 때문에 뭐 시험에 떨어지고 뭐 그럴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습니다. 수업 정도만 열심히 이제 들으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어디 가시냐면 이제 163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몇 개 공부해가지고는 좀 어렵죠. 되게 웃기는 게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한 10과목 정도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대부분의 시험은 오전에 5과목, 오후에 5과목이 나오죠. 근데 이 시험은 웃기게도 10과목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다 모든 토픽이 거의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골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전에 시험을 한 번 보고 2번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가서 시험을 2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쉽고 하나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평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조금 어려워서 좀 잘 못 본 것 같다 그러면 뭐 열받아갖고 집에 간다. 오후에도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할 일은 아니고 끝까지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좀 시험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6시간씩 시험을 보니까 되게 좀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지나면 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더 쉬워졌어요. 보기도 줄어들었죠? 그때 저 4개씩 있었는데 3개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4개의 보기가 있으면 페어로 그냥 위에 2개 아래 2개 이렇게 되는데 3개의 보기가 있으면 뭐 가끔 하나만 뭐 하나는 게 아닌 것 같고 둘 중에서 하나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회원을 좀 늘리는 게 목표지 막 떨어뜨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에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수준만 좀 올라오면 시험을 좀 합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4년에 레벨1을 봤으니까 이제 좀 오래됐는데 최근에 트렌드 보면은 이제 커리큘럼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에쿼티 같은 건 특히 레벨 2에 가면 뭐 25%씩 시험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전통적 투자 자산이라고 그러죠.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주식 채권이거든요. 기본적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뭐 퀀트나 이런 것들,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투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커리큘럼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좀 낮아졌어요. 전통적인 투자가 시험 비중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험에 낼 게 또 다른 게 또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제가 다루는 토픽이 아니니까 뭐 다른 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레벨1 패스하시고 2하고 뭐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랑 할 건 이제 163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스위즈 노트로 주로 나가게 될 텐데 스위즈 노트가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서 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 메모도 돼 있죠? 자, 그래서 에퀄리 오버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우선 주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채권이 또 생각납니다. 짜장면 하면 짬뽕 생각나듯이. 그래서 주식의 이제 특징을 보기 위해서 채권하고 이제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수익률은 어떠냐? 주식이 보통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번드하고 빌보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그쵸. 뒤에서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 비교해서 수익률과, 그러니까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common equity하고, 그 다음에 preferred e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챕터가 끝났을 때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개념이 있으시면 시험 통과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vest in foreign stock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방법, 해외 주식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book value, market valu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밸류, 머켓밸류가 뭔지, 이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이 챕터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LOS 39.A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ypes of equity secur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common shares.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preferred stock. 그래서 우선주하고 보통주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선 크게 한번 볼게요. 주식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기업에 대해서. 그럼 기업은 이제 뭐 하는 게 기업이냐라고 하면, 매출을 창출하는 게 기업입니다. 매출을, 세일즈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영업이 일어나서 성공하게 되면 매출이 일어납니다. 뭔가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있고 몇 개 팔리는 거냐 이렇게 뭐 Q는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서비스 같은 걸 수도 있죠. 서비스 같은 거 오늘 뭐 회계법인 뭐 감사 투자한 벤처 회사에서 이제 감사받을 시즌이 됐잖아요. 감사 받아서 감사 받을 회계법인 선정했다고 승인해달라고 저한테 메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메일 답장 써갖고 이제 보내면서 보니까 뭐 A 회계법인하고 B 회계법인하고 두 개 심사를 했는데 A 회계법인은 뭐 2천만 원, B 회계법인은 한 1,600만 원. 그래서 B 회계법인이 더 싸서 B 회계법인을 선정했으니까 뭐 동의해 주세요 해가지고 뭐 주주 동의 보내는 것 때문에 이제 왔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계법인들은 이제 시간이겠죠, 시간. 몇 시간을 이제 투입하냐. 그쵸? 용역이니까. 거기다 이제 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기업이 버는 돈이냐, 돈의 전부냐? 그렇진 않죠.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COGS라고 해서 매출 원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원재료 가격들, 그 다음에 제품 원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elling and General and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뭐 판매비, 관리비 뭐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뭘 판다고 할까요? 뭐 핸드폰을 판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어떤 그런 원재료 같은 거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팔 때 뭐 광고비나, 그 다음에 본사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사 임원들 인건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임원의 대량 해고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임원이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매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얘는 매출하고 관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좀 줄어들면 먼저 이제 잘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Operating Profit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업에서, 기업의 영업에서 나오는 이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다른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기업은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죠? 그래서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요. 텍스를 또 내야 되고, 빼면 이제 넷인컴이라고 해서 기업의 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매출부터 이제 넷인컴까지 이렇게 이제 기업이 창출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기업의 이제 영업이고요. 오퍼레이팅이고. 이 영업에서 이제 매출은 공짜로 나오는 건 아니고,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무슨 투자를 하냐, 이렇게 보니까, AR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그러죠. 매출채권. 매출채권.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재고자산. 그죠? 그 다음에, PP&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공장 설비. 그 다음에, Intangible. 인텐저블은 뭐예요? 무형자산. 그쵸? 갈수록 무형자산이 중요해지죠? 무형자산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BTS인가요? BTS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아미죠, 그죠? 아미라고 했을 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방탄이니까 아마 아미가 그렇게 됐나봐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BTS가 캐릭터 같은 걸 하나씩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죠? 캐릭터, 뭐 인형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는 그 인형 판권을 좀 어떤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미들은 그 BTS나 그 캐릭터 인형이나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 인형 갖고 있는 데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BTS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무슨 음료수 이런 거, 예를 들면 음료수 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했는데 BTS 오지를 않아, 한국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아갖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이게 압도적으로 그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이제 감수한다, 뭐 이렇게 뭐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바쁘니까 뭐 언제까지 찍어야 된다, 시일 같은 걸 계약서에 안 써놨을 수 있죠, 아예. 그럼 원래 사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했겠죠. 우리 뒤에서 이제 배울 텐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교섭력에 우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돈 벌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갖고 있는 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캐릭터는 안 와도 되잖아요. 캐릭터를 가지고 광고를 찍으면 어떠냐, 이거를 이제 그 광고주들을 좀 설득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돈은 적게 들고, 적게 드는데, 결국은 뭐, 1차적인 타겟은 아미가 될 텐데, 아미들은 어차피 방탄이나 캐릭터나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캐릭터가 나와서 이걸 마시나, 방탄이 마시나, 똑같지 않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아마 그런 것들, 이제 계약에서 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재산권?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인텐저블 에셋에서 들어가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자산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죠. 뭐 게임이라든지, 무슨 뭐, 또 뭐가 있어요? 그 뭐 인터넷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무형자산의 가치가, 뭐 공장이나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제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얘든 이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결국은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공짜로 뭐 하늘에서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고 투자를 이제 해야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는 결국은 돈이고요. 이건 이제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뭐냐, 재무,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쿼티로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부채로 이렇게 조달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에서 매출이 나오고 결국 이익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D라고 썼는데 보통은 이제 대시라고 해서 했는데 보통 라이벌리티가 기본적으로는 더 맞고요. 여기에 이제 AP 같은 이게 이제 오퍼레이팅 라이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부채가 있죠. 얘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 이게 결국 여기 이렇게 이자가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가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에쿼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에쿼티를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주주들이 투자를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피탈 스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이제 주주들이 직접 투자한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리테인드 어닝이라는 게 있어요. 리테인드 어닝은 뭐냐면 얘는 이제 여기 이제 이익이 나오는데 이 넷 인컴을 다른 말로 이제 쉐어홀더스 인컴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주주 거거든요, 저게. 그쵸? 매출에서 여기 뭐 종업원들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갈 거 빼고 정부한테 갈 거 빼고 이제 남는 거. 이게 주주 겁니다. 쉐어홀더스 인컴이고 여기서 뭐가 나가냐면 디비던드가 나가죠. 배당이 나갑니다. 그쵸? 근데 배당을 보통은 다 하지는 않고 일부를 하죠? 다 해도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일부를 하면 일부가 남을 텐데, 그게 여기 가서 이렇게 쌓이죠?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주 거죠, 주주 거. 그죠? 주주 겁니다. 주주가 냈으니까 주주 거고요. 내가 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주주 거예요. 유보시켜 놓은 거죠. 이 잉여금. 그쵸? 유보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에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쨌든 출자를 할 때 여기 이제 돈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뭘 받냐면, 이제 증서를 받죠? 그쵸? 증서. 이게 이제 주식인데, 저 증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커먼 쉐어라고 해서 보통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프리퍼드 쉐어라고 해서 이제 우선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뭐가 우선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다른 반대 사실이 없으면 고잉 컨선이라고 그러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라면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해서 반대 사실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매출을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니면 청산할 수도 있죠. 리퀴데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리퀴데이션 하게 되면 뭐가 남냐면 여기 자산이 남아요. 그렇죠? 이 자산이 남습니다. 여기 있는 자산을 이제 처분하는 거죠. 처분하면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채권자 우선권입니다. 채권자 다 처분하고 그러고도 만약에 남으면 이제 주주가 가져가겠는데 그 주주 중에서도 보통 주주가 있고 우선 주주가 있으면 우선 주주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는 사실은 그 채권자에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거지만 주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사실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팅 라이트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우선주는 보팅 라이트이 없고요. 그 보통 주주한테 보팅 라이트이 주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큰 개념이고요. 163페이지 한번 줄쳐서 한번 보시면 common shares라고 되어 있고요. common shares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present an ownership interest라고 되어 있죠.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ommon shareholder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have residual claim이라고 되어 있죠. residual claim 뭡니까? 회사에서 번 돈에서 줄 거 다 주고 남는 이익을 가져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청산하게 되면 자산, 채권자들 줄 거 다 주고 남는 자산이 있으면 가져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에쿼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넷 에셋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전체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는 거, 그래서 이익에서 남는 거, 그 다음에 자산에서 남는 거에 대한 residual claim, 자녀 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주주는 가장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죠. 채권자 가져가고 우선주 가져가고 남는 걸 가져가니까 리스크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남는 이익과 자산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수익도 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의무예요? 아니면은 선택이에요?
그쵸? 회사가 경영 판단으로 하는 거죠? 재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no obligation to pay dividend라고 돼 있죠? 줄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배당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섯 번째 줄 보시면 common stockholder are able to vote for board of director라고 돼 있죠? merger acquisition, merger decision, 그 다음에 뭐 selection of auditor 이렇게 해서 common stockholder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경영의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팅 라이트죠. 그 다음에 M&A 같은 거 할 때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런 이제 선택을 할 권리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주주총회에 참석 못하면 어떡합니까? 위임장 쓸 수 있죠? 이게 프락스라고 돼 있죠. 위임장 써가지고 대리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mon shareholder, common shares, 보통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의결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주는 언제 주가 급등합니까? 한진칼은 왜 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요즘에. 의결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의결권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 좋죠. 옆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나중에 이제 레벨 2 정도 가시면 배울 텐데 이게 주주라고 다 똑같은 주주가 아닙니다. 대주주가 있고 그다음에 소액주주가 있죠. 마이너리티 쉐어홀더가 있고 그다음에 모저리티 쉐어홀더가 있는데 그 보통은 어쨌든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보통은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주주의 지분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죠? 예전에 이제 보면 가만히 이제 있는 띵동 눌러보니까 수박 들고 서 있는 밖에. 그죠? 우리 찬성해주세요 하고 수박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평상시는 관심 없지만 이제 의결권의 가치가 커지면 그렇게 이제 대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우받는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할 때 두 가지 그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스태튜토리 보팅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큐뮬러티 보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튜토리 보팅 시스템은 한 주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큐뮬러티브 보팅 시스템은 우리나라 말로 집중투표제라고 그러죠? 집중투표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예를 들면, 전체가 이제 100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대주주가 뭐 70주 갖고 있다고 보죠. 그죠? 그러면 70%.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마이너리티 쉐어홀더가 갖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사 후보를 놓고 찬성한지 반대인지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뽑히거든요. 근데 이사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의결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만약에 4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4명을 세워놓고 한 번에 찬성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찬성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한번 나왔어요. 대주주가 찬성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두 번째 나왔어요. 대주주 찬성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세 번째 나왔어요. 찬성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번째? 됩니다. 예를 들면 4명이 나왔는데 4명 다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죠. 스태튜토리 보팅 시스템에서는. 그쵸?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분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의사결정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맞긴 맞는데 이사가 4명이나 있다면 이 중에서 3명은 대주주 오케이. 근데 1명 정도는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뽑혀도 사실 지분율로 볼 때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쵸. 여기 4명, 3명, 1명 이렇게 있으면 아마 경영회사 결정할 때 대부분은 대주주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소액주주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대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그쵸? 경영할 때 이렇게 하지 말자, 뭐, 투표까지 가면 할지 모르겠지만,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4명이 다 이게 원하는 사람이 뽑힌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이런 이제 지분구조에서 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큐뮬러티브 보팅 시스템입니다. 그쵸? 그래서 쉽게 보면 이게 이제, 4명이면 좀 헷갈리니까, 극단적으로만 10명이라고 보죠. 10명을 뽑는다. 10명을 뽑는다라고 보면 10명 그럼 전체가 100주가 있으니까 10 곱하기 100 해서 그냥 뭐 1000주를, 그러니까 하나당 내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주식 있잖아요. 그거를 그 10명이니까 내가 만약에 30주 갖고 있다라고 하면 300주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주주가 뽑으려고 하는 7명에는 아예 표를 던지질 않는 거죠. 어차피 질 표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3명이 나왔을 때 한 명에다가 100표, 100표, 100표를 던져버립니다. 그럼 3명은 뽑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7명은 표를 안 던졌으니까 당연히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7명은 여기가 원하는 사람, 3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분율에 비례해가지고 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줄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164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Cumulative voting makes it possible for minority shareholder to have mo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the board다. 그렇죠? 그러니까 30% 지분 갖고 있으면 30%에 맞는 이사는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한 번만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 문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5,000원에도 나오고 500에도 나오고 이런 것도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쉐어는 아까 얘기를 했죠? 프리퍼런스 스탁은 우선주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배당에 우선권을 갖고 투자하는 거고 의결권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채권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이자 받는 것처럼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겠다, 이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Both common stock and debt이라고 돼 있죠. 약간 자본의 성격과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은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죠. 이자는 의무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자는 의무입니다. 이자를 안 주면 부도납니다, 회사. 그쵸?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우선주도 이익이 안 나면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채권보다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의무도 아닌데 배당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가 좀 다른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Cumulative Preference Share하고 그 다음에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가 있습니다. 그래서 Cumulative Preference Share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죠. 누적적 우선주. 그럼 뭐가 누적되는 겁니까? 배당이 누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가 예를 들면 적자가 났어. 멀쩡한 회사긴 한데 적자가 오래 났어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죠? 배당 하나 보고 투자했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못 받은 배당을 누적시켜가지고 내년에 이익이 많이 나면 누적해서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Cumulative Preference Share고요. Non-Cumulative Preference Share는 못 받으면 땡! 내년에 그냥 내년 것만 받는 겁니다. 당연히 Cumulative Preference Share가 더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죠. Participating 뭐예요?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죠, 우리가. 참가적 우선주. 뭐에 참가하는 겁니까? 배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우선주는 대부분 첨가적 우선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보통주에다 뭐 50원 더 주는 이런 식이에요. 보통주가 1,000원 주면 우선주는 1,050원.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보통주 2,000원 주기로 했어요. 2,05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주 늘어나는 것만큼 우선주의 배당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보통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에 non-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는 뭐냐면 그냥 보통 배당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액면에 예를 들면 액면 100달러다 액면에 5% 이렇게 해갖고 5달러씩만 이제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non-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가 더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그런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뭐냐면 컨버터블이죠. 얘는 뭡니까? 전환 우선주입니다. 전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는 배당의 장점이 있고요. 우선에서 배당받으니까. 그 다음에 회사 뭐 망했을 때 먼저 받는 그런 게 이제 장점이 있는데 주식의 이제 장점 뭐냐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남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배당이라도 우선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선주로 있다가 회사가 뭐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얘를 보통주로 전환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 뭐냐면 컨버터블 프리퍼런스 쉐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까만 점 4개 보시면 뭐 우선주는 배당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보통주로 전환해가지고 의결권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전환우선주는 뭐 일반 회사들이 보통 발행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좀 힘든 회사나 아니면은 비상장 같은 회사. 비상장이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기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전환우선주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당을 우선 받고 있다가 상장해가지고 대박 날 것 같으면 보통주로 바꿔가지고 시장에서 마음대로 이제 팔 수 있게. 아무래도 우선주는 또 유동성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이런 거는 보통주 훨씬 좋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선주는 배당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보통주는 업사이드 포텐셜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거기도 한번 줄 쳐보시고요. 124페이지 맨 아래 세 줄에 맨 첫 번째 줄에 업사이드 포텐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리스키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상장 회사나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많이 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삼성전자가 컨버터블 프리퍼런스 쉐어를 발행하는 걸 못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우량 회사들은 사실은 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혹시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갑자기 뭐 우주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금 한 100조 원 있습니다만 한 300조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투자 안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럼 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당근책을 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CB나 BW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CBW는 뭐 사실 더 좋죠, 얘보다. 왜냐하면 채권은 우선주보다 더 선순위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보통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보시면 그 LOS 39.B 보시면 그 voting right, 그 다음에 ownership characteristic 이렇게 되어 있고요. different equity class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는 게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 그 다음에 클래스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보통주 아니면은 뭐야? 그냥 우선주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의결권이 있고 하나는 없고 뭐 이런 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A도 보통주고 B도 보통주인데 의결권이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A가 B의 의결권의 200배가 정도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뭐가 더 비싸겠어요? A가 훨씬 비싸죠?
그쵸. 대표적인 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게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요즘에 최근에 주가를 안 봤으나만 뭐 2억, 3억 뭐 이렇게 하죠, 한 주에. 그래서 A가 뭐 집 한 채 사는 것처럼 주식 하나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항상 액면 분할 같은 거 안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클래스 B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엔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비싸다고. 어쨌든 뭐 클래스 B도 제가 최근에 안 봐서 모르겠네요. 2, 30만 하나요? 어쨌든 A보다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단위로 보면 투자할 만한 그런 이제 금액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주식을 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한 뭐 100만 원 넘어가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3억, 4억씩 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치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지. 하나 더 근데 거래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최소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동전주라고 그러나요? 한 400원짜리, 500원짜리 하고 한 10만 주씩 갖고 있어봐야 그냥 부도만 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가치라는 거고요. 그런 걸 좀 잘 따져봐야 되고 보통 이제 주주들이 보통 거래하기 불편하다 이렇게 자꾸 그러면 분할 같은 것들을 하죠. 삼성전자는 분할 안 할 것 같더니 삼성전자도 분할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없는 거지만 그 투표권이라든지 어떤 그 지위가 좀 다른 그런 그 클래스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OS 39.C 보시면 자, 시험에도 뭐 가끔 잘 나오는데요. 퍼블릭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상장 주식이라고 하고 프라이빗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의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리퀴더티죠, 리퀴더티. 리퀴더티가 아마 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우리가 막 사고 팔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외에서 만약에 1대1로 만나가지고 그죠?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면 저기 거래하기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주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negotiate, 협상이죠. 1대1 가격으로. 그렇죠? 뭐 야, 5,000원 깎아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래가 막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냐면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세요. 그 다음에 공시 규정도 세고, 그래서 디스클로저도. 그래서 상장회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 되죠? 그쵸? 비상장회사는 뭐 그런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장 유지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비용이 있죠. 그쵸? 그래서 짜증나면 이제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뭐, 소액주주들 와가지고 소액주주 권리가 어떠저쩌고 하는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이 필요치 않은 그런 회사들은 상장 유지하는 게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장회사가 꽤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막 CFA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런 이제 그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도 모르는 저런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70년대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 뭐 살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상장하고 싶지도 않은데 강제로 상장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쵸? 너 상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군사정권 때문에 이런 데니까. 그쵸? 제가 볼 때는 그런 류의 회사들이 차명 주식들 잔뜩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액주주고 뭐고 가왜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주주총회 같은 것들 하면 서울에서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 굳이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뭐 공장 옆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삼성전자 한 중가 두 중가 들고 와가지고 갤럭시 노트 7인가요? 뭐 폭발했을 때 좀 잘 좀 해달라고 주주 발언한 9살짜리 애 하나 있었죠? 그죠? 삼성전자는 그런 애도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강제로 상장하는 회사들은 뭐 상장하고 싶지도 않은데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좀 다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그런 회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슈가 일어날 만한 회사들도 좀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죠. 한진칼이나 뭐 그런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류의 이제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부 회사들은 지분이 한 50%씩 넘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주주권 행사한다고 해봐야 뭐 발언 잘 들었습니다고 표결해버리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견제할 장치가 별로 없죠.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감사인 선임할 때 뭐 3% 대주 지분 제한하는 뭐 이런 것 정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액주주를 좀 한번 신경 써라 이 정도지 어쨌든 그것도 뭐 크게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뒤에 계속 배울 건데 숫자로 나오는 밸류에이션 말고요. 밸류에이션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회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주 친화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는 좀 좋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분율 잔뜩 가지고 일반 대부분의 주주의 어떤 권리와는 배치되는 식으로 의사결정하게 되면 주주의 주식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나오죠. 그렇죠? 그걸 뭐 정상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견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회사는 좀 조심해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뭐 밸류에이션만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저평가됐으니까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저평가돼도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밸류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평가된 상태가 싸다 이렇게 바닥이네 이렇게 했는데 지하실 2층, 3층, 4층 계속 파고 내려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너무 이렇게 싸다라고 하면 예전에 뭐 SK 같은 경우에 사고 쳤을 경우에 뭐 소버린 같은 게 들어가고 그건 지분 구조가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SK 예전에 임원진 그다음에 오너 일가들 아예 이제 사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분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크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지금 한지칼 보듯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이제 좀 중소기업 중에서 지분율은 굉장히 높은데 지분율이 한 60% 갖고 있다. 그럼 사실 견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갖고 있으면 굉장히 이대주주로서 엄청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만 맨날 싸우긴 싸우죠. 싸우긴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횡령 같은 거 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생겼습니다만 이제 횡령이 아닌 상황에서 배당을 아예 하지 않고 이제 오너가 직접 회사 사장에 앉아가지고 회사 매출 100억인데 연봉 한 30억씩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류의 회사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 투자해서 실패해보기도 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제가 카메라만 없으면 이제 회사들을 다 나열할 수 있지만 참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lower reporting co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상장 회사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이 공시나 이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적게 들겠죠. 적게 들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potentially weak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C자가 이상되네요. 기업 지배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CFA에서 책을 하나, 제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책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CFA에서 나온 corporate governance를 투자자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했어요. 여기 CFA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뭐, 제가 기여한 부분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름을 넣어주셨더라고, 보니까. 5%라도 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보통 기업 지배 구조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번에 이 지배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위에서 뭔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배 구조라고 안 하고 그냥 기업 거버넌스, 그냥 거버넌스라는 말을 그냥 쓰기로 해석을 했어요. 거기서 해서.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말을 좀, 용어를 좀 바꿔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지배라는 표현이 뭔가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크고,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서, 그냥 거버넌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CFA에서 나온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한테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비상장 회사나 이런 작은 애들은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하죠. 아까 얘기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소액주주, 그 다음에 종업원, 그 다음에 거래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있는 게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죠. 그런 것들. 근데 상장회사는 아무래도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조금 적어지는데 상장회사도 이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대놓고 뭐 횡령, 뭐 이런 게 횡령이 이제 감옥 가고요. 그 다음에 횡령이 감옥 가니까 나온 방법이 뭐냐면 그 빨대를 꽂는 거죠. 터널링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회사를 하나 만들어 거기다 이익을 다 몰아주는 거죠, 그냥. 그죠? 이것도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제 안 됩니다.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방법을 우리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해석팀에서 이제 뭘로 찾아냈냐면, 그러니까 뭐 합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회사한테 이제 몰아주는 거, 아들 이름으로 회사 만들어서 돈 몰아주는 건 이제 쉽지 않고요. 그다음 대놓고 횡령하는 건 뭐 바로 감옥 가는 거고요. 둘 다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나온 방법이 이제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낮은 회사를 밸류에이션 차이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합병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CFA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글로, 예전에 영어로 돼 있었는데 이해도 안 갔을 텐데, 이게 한글로 다 해놔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상장회사보다는 비상장회사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점만 있냐? 장점이 있어요. 아까 리포팅 코스트가 적게 드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롱텀 프로스펙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상장회사는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막 떨어지고 주주들 원성이 난리 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오너면 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월급 사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주가 좀 떨어지게 되면 사실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회사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죠? R&D 비용 같은 거 막 줄여가지고 당장 이익 높이려고 하는 유인이 클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그런 투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비상장 회사면 뭐 오너가 결단해가지고 가면 가는 거니까 뭐 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Go Public, Goes Public이 뭡니까? 상장하는 거죠. 상장하게 되면 크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대표적인 게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거기 LBO, 뭐 MBO,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시면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파이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시간에 배울 거니까 거기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만 풀어보고 끝날게요. 1번 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 참가적 우선주의 장점 뭡니까?
뭘 받는 거예요? 추가 배당을 받는 거죠? extra dividend. 이 키워드입니다. 추가 배당. 그 다음에 2번. cumulative share voting의 장점 뭐예요? 소액주주가, minority shareholder가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n the board죠? 자기 지분의 비례해서 이사를 한 명이라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3번. 퍼블릭 에쿼티랑 비교를 해서 프라이빗 에쿼티의 특징이 리스트라이크니까 아닌 거네요. 뭡니까? 로어 리포팅 코스트 비상장 맞죠? 그 다음에 포텐셜리 위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틀려요? 로어 리턴이 아니라 하이 리턴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나중에 상장했을 때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